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은행 하나 바꿨을 뿐인데 8천만 원이나 내가 한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모르면 레오 대표님은 어떻게 이제 요즘 금리 인상이 지금 화두인데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요즘 금리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밤잠을 못 자겠다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일단 연말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이기는 해요. 네.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우리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는 맞지만 네. 이미 은행들은 선반영을 한 경우가 많아요. 아, 이미 좀 올려놨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0.25 올릴 때마다 네. 그 다음날 내 금리가 그렇게 오르나요? 막 이렇게 네.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어. 은행의 대출 금리 기준금리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뭐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네. 어찌 됐든 지금 시점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조금은 살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올라간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영해서 이미 선반영을 해놨다. 네. 그렇지만 뭐 선반영이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은 올릴 조금씩은 거예요. 또 더 올라갈 수밖에 네, 없을 것 맞습니다. 같다. 네. 그 레오님을 모신 게 사실 이 대출의 마법이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 이 대출의 마법, 이 대출이라는 게 마법을 부릴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럼요. 잘만 활용하면 네. 얼마든지 마법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 솔직히 그래서 특히 처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나 원래 가던 은행 가야 되나? 가서 그냥 물어보면 금리 네. 얼마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다른 뭐 은행 가지도 않잖아요. 네. 왠지 그냥 주거래 은행 같은 거 하면은 더 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게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에. 이것도 예. 공부하고 따져봐야 된다. 그럼요. 그럼 은행마다 금리도 다르고 또 네. 한도도 다를 수 있어요. 한도까지. 네. 한도는 근데 DSR 뭐 LTV 이런 걸로 막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기본 틀은 맞아요. 뭐 네네. LTV 뭐 현재 생애 최초는 80%고 기본은 투기과열지구의 40%뭐 이렇게 기본 정부에서 정해준 LTV는 맞지만 네. 은행마다 사용하는 기준가라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기준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담보물의 뭐 금액이 그렇죠. 얼마다라는 거를 또 그렇죠. 은행마다 조금씩 또 조금씩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은행은 내 집을 1억으로 봐주는데 뭐 어떤 은행은 1억 1,000으로 봐준다. 예를 들면 네. 뭐 그렇게 되면 1억 1,000으로 봐주는 은행이 한도가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기술을 해놨고요. 네. 공부를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받고 또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대출 한도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조금이라도 좀 낮추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이걸 비교도 많이 하고 막 네. 알아볼수록 차이가 꽤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네. 무조건 한도였어요. 금리도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크게 상관없다. 네, 나는 뭐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냥 한도만 많이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금리 싼 데 없나요? 네, 내가 금액을 줄이더라도 금리를 싸게 받고 싶어요. 금리를 낮추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 또 이제 책도 보시고 해야 그쵸. 된다. 네. 대출의 마법이라는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8월 26일 날 나온 책이라서 지금 열심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네, 이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에도 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네. 또 우리 레오님께서 PPT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좀- 시청자분들한테 대출의 기본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책을 읽는데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고 네.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제가 조금 해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으로 맞아. 아무래도 네, 말로 듣는 보입니다. 것보다는 네. 보면서 하는 게 좀 그쵸. 좋으니까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주거래 은행 이 주거래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엄청 잘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거래 은행이 하필이면 네. 그 시점에 가장 좋은 조건이면 그나마 운이 좋은 건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은 제일 좋아하는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아세요?
뭘까요? 뭐 많이 빌리는 사람? 아니, 신규 고객. 신규 고객. 네, 신규.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음. 그렇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익이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좋아해요. 그러면 오히려 주거래가 아니라 처음 가는 곳으로 가야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마침 주거래 은행이 그 대출 한도나 이런 게 부족해서 금리를 싸게 받고 있다. 그러면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다 비교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거래 은행도 일단 가서 먼저 상담을 해보고 왜냐하면 내 자료들이 모두 주거래 은행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은행은 또 어디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금리 높아도 주거래 은행이야. 뭐 이렇게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알아서 챙겨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마다 약간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은행은 절대로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고객님들에 대해서 최대한 최저금리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자료를 가지고 가면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상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하고 같은 등본에 있으니까 이걸 분리하시면 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해주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인가라는 것을 알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아는 만큼 그분도 대응을 하는 거지. 그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면 그쵸. 그냥 알아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요. 그리고 질문도 막연하게 하면 막연한 답변밖에 안 돌아와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저 대출 뭐 이게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 대출 얼마 나와요? 그러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내가 나의 스펙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뭐 절대로 대출을 조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사다리 개념이잖아요. 내가 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데 굳이 현금 모아서 현금 100%로 집을 살 거야. 뭐 이러다 보면 우리 부동산은 또 시간에도 투자를 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대출을 언제 갚나. 그런 분들이 많죠. 만기가 30년이면 30년 내내 갚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벌써 막막하니까 맞아요. 갖지 말아야겠다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그 집에서 40년을 거주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렇죠. 보통 중간에 파시기도 하고 뭐 전세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요즘은 이제 비과세 전략으로 뭐 2년 있다가 한 번쯤 옮길 집을 찾아보겠다. 물론 이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압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래 은행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주거래 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나는 VIP야라고 막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우대 고객님 우대 정도 우대 있어요. 정도는 해준다. 네. 각각의 은행들이 뭐가 다른가, 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층도 일반가로 적용을 해줘요. 1층 일반가? 네, 대부분 1층은 하한가로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가로 해주면 한도가 더 많이 나오겠죠. KB 시세 상한가, 뭐 평균가, 하한가 뭐 이렇게 있는데도 기업은행은 그러면 더 많이 해주려고 한다는 거네요. 1층에 한해서는. 1층에 한해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손실이 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잖아요. 그래서 한도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SC은행 같은 경우는 월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은행하고 한도 계산법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다른 은행은 방이 3개다. 그러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방 3개를 다 공제를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에서 1억 5천을 빼거든요. 1억 5천 빠져요. 네, 근데 이 3개의 은행은 월세 세입자 보증금하고 뭐 큰 금액 중에 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에 뭐 100이다. 그럼
5천만 빼거든요. 아, 보증금이 뭐 적으면 뭐 그거만 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은행에 가야 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네. 살펴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중은행이 다 만기 40년 주담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으로 늘리게 되면 나한테 DSR이 굉장히 유리해요. 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서 그냥 나는 40년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모르고 옛날처럼 그냥 30년 막 이렇게 하면 이제 DSR이 나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0년으로 하면 40년 동안 어떻게 갚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단순히 그냥 요즘에 DSR이라는 규제가 세니까 이 만기를 늘리면 한도도 좀 늘어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득을 늘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만기를 늘리는 게 훨씬 쉬워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40년 갚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40년짜리를 받으면 그쵸. 좀 같은 소득인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그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은 안 갖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빨리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줄어드니까 그 면에서는 유리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여유가 되시면 30년 받으시면 되지만 뭐 이제 그쵸. 기본이 40년으로 좀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인터넷 은행.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신용 대출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던 은행인데요. 최근에는 뭐 전세나 네. 담보 대출 쪽으로도 점점 이제 취급의 네. 영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쪽 은행도 금리라든지 조건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대출을 실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한테 맞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농협하고 수협 여기는 보통 뭐 1금융권 뭐 2금융권 나눌 때 이제 여기서 네. 좀 갈리지 않나요? 뭔가 좀? 그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농협은행은 2금융권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농협은행은 네. 농협중앙에서 네. 1금융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농협이 두 개야. 그렇죠. 네. 지역 종류가 두 개예요, 농협, 맞아. 네, 지역 농협, 이제 단위 농협 뭐 네. 이렇게 불리우는데 네. 이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은행 뭐 사당동 지점 이러면 농협은행이고요. 중앙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농협,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2금융권. 제가 옛날에 대출 받을 때 무슨 화훼 농협인가 막 무슨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 이름이 많아요. 좀 무슨 지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데들은 2금융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춘향골 농협. 저 거기서 받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거 받아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명해요. 아, 네. 거기 좀 잘해주고 경매 막 해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2금융권인데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대출을 받는 분들은 네. 1금융권 위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점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네. 2금융권도 장점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너무 2금융권에 대해서 어려운 은행인가? 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좋을 뭐 것 같아요. 사채이냐 뭐 아니면 뭐 여기로 가면 이제 뭐 고리대금이냐 뭐 이렇게 아예 2금융을 약간 좀 그런 대부업체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약간 아니에요. 또 금리가 좀 세긴 하지만 네. 반대로 또 좀 대출 한도가 또 그쵸.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특화된 상품들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금융권은 뭐 다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되는 상품도 있고 네.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사업자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은행을 찾아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위 평균가로 보면 5억이에요. 네. 근데 일반가로 보면 6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LTV가 늘어날수록 한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LTV가 80%면 네. 6억에 대해서 80% 해주면 4억 8천인데 5억에 대해서 80% 하면 4억이거든요. 어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은행 하나 바꿨을 뿐인데 8천만 원이나 내가 한도가 차이가 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모르면 아니 아무데나 가서 다 똑같겠지. 저번에 어떤 분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냐고 막.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인데 막 네, 이렇게 착각하시는구나. 그렇죠. 약간 세금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줄 아셨구나.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 다 아니죠. 그냥 민간 기업들이 이제 경쟁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수익 창출이 은행은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1층 KB 시세라는 거는 저 기업은행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뭐 기업은행 그런 외에 것들 몇 개 은행이 몇 더 개더 있기는 있어요. 한데 이제 1금융권 은행에서는 이제 기업은행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생각하시면 3, 돼요. 4개는 가봐야겠네. 뭔가 느낌이. 그렇죠. 그런데 좀 사실 대출을 한번 받으면 오래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막 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알아보다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또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그럼 대출은 언제 알아봐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한 2달 전쯤 알아보는 2달 게 전쯤?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은행 대출 금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네.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금리 중에서는 요즘 고민 많은 게 변동금리, 고정금리, 혼합금리. 네, 네. 이거 고민 많죠. 네. 그리고 이자를 상환할 때도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거치 체증. 그렇죠.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뭔지. 모르겠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어렵다라고 네,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한 번만 받아보면 너무 너무 잘 이해가 쏙쏙 되세요. 우선 LTV는 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값의 몇 %, 막 이런 그쵸. 거는 네. 이제 듣는데 혼합금리는 잘 모르실 거 같거든요. 혼합금리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혼합금리가 뭐냐면 이제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알잖아요. 네. 근데 혼합금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대출의 거의 한 70% 이상이 혼합금리일 거예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은 5년 고정 후 뭐 30년 변동 이런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이게 혼합이에요. 5년 동안만 고정이고 그 이후는 변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이 혼합금리예요. 이 대부분. 고정금리는 장기 고정금리라고 해서 30년 고정, 40년 고정 이거는 정책 상품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는다, 은행에서 받는다 이러면 거의 혼합금리. 그러니까 민간은 5년 고정이고 네. 그 뭐 보금자리론 이런 그쵸. 것들은 막 30년 고정해주고 뭐 하는 것들은 그렇죠. 이제 정부 쪽에서 정부 해주는 상품들이 것들. 거의 장기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단어가 뭐 비슷비슷한데 네. 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 원금 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게 원리금 균등. 금액을 고정시켜 네. 놓기 원리금 균등이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가 알아서 계산이 되면서 네. 매달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원금 균등이면은 원금이 계속 갚아 나가니까 이자도 같이 줄겠네 그렇죠. 나중에. 네. 그래서 사실 뭐 30년 동안의 이자를 따지면 원금 균등이 더 저렴하긴 해요. 이자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0년을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삶의 질도 중요하다. 네. 내가 원금 갚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초반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거고 그쵸. 원리금 균등은 좀 뒤로 밀어놓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자를 아끼고 싶으면 원금 균등을 가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하셔도. 많다. 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사라져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가서 한번 은행을 바꿔보는 것도 갈아탈 수도 괜찮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면 체증식이랑 거치식은 그냥 돈 걸어놓고 이자 내는 거. 그럼 네. 체증식은 뭐예요? 체증식은 현재 이제 보금자리론에서 진행을 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달에 그 원금이 굉장히 적어요. 첫 그러니까 달은? 거의 거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체증은 점점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거든요. 거. 그래서 첫 달에 한 뭐 10,000원 막 이렇게 갚다가 그 다음 달에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체증식이에요. 그럼 나가는 돈이 매달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조금 갚기도 체증이니까 하지만. 원금이 늘어나니까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원금 균등의 반대라고 보면 크게 뭐 다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원금을 처음에 굉장히 조금 갚거든요. 아주 조금 갚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부담이 좀 그거는 덜하겠다. 네, 보금자리론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계산을 해줘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고 내가 이렇게 이자를 내면 되는구나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면 체증식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요즘 보금자리론 하는 분들은 체증식을 대부분.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중도 수수료랑 금리 우대 조건 이거는 이제 중간에 말 그대로 갚으면 약간 페널티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없어진다. 다 사라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대 조건이라고 하면 요즘 이 조건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많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예, 그 뭐 적당히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은행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너무 게 높으니까. 그 정부에서도 또 금리를 너무 올리면 눈치 주니까. 네, 그렇죠. 이자 장사 너무 한다. 뭐 이렇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를 너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수익을 아. 창출을 하려고 아. 예, 어. 카드 적금 청약, 뭐 네. 급여이체, 자동이체 네. 뭐 이런 거 다 해야지 요즘은 금리가 조금 내려간. 예, 그냥 그래서 사실상 금리를 깎아주긴 하지만 다른 걸로 또 약간 조금 수수료 같은 게 나가긴 하니까. 그렇죠. 근데 다 합쳐보면 그래도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럼요. 아니 어차피 써야 되는 카드면 어차피 쓸 거니까. 예,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억대로 받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카드인데 내가 금리 0.2를 낮출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맞죠.
이제 대출금리 산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금리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리 한국은행에서 올리면 빨리 대출받게 해주세요. 저 기준금리 올라서 금리 오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은행의 기준금리는 좀 달라요. 뭐 코픽스, 코리보, 뭐 CD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금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상금리는 은행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금리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우대금리로 할인을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이제 은행한테는 원가 같은 개념이고 가상금리는 이제 이익을 붙였다. 뭐 이렇게 그쵸.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요즘 기준금리 중에서 코픽스 신규 코픽스가 금리가 좀 높아요. 네. 그리고 신잔액이 좀 낮거든요. 신잔액.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할지 그 두 가지도 꼭 비교를 해주면 좋은데 어떤 은행은 신규 코픽스만 쓰기도 하고 어떤 은행은 둘 다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는 여러 게 군데를 좋아요. 가봐야 돼 결론은. 네, 그렇죠? 그래야지 결국에는 제일 금리 싼 걸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상담을 이렇게 잘해주는 분하고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은행에 가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은행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은행은 다른 은행은 금리가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셔야 네. 될 거예요. 그래서 DSR과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 생애 최초가 한도가 많은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DSR 때문에 얼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도는 풀었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양쪽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LTV와 그 DSR을 다 맞춰줘야 네. 되는 거라서 요거는 다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LTV는요 쉽잖아요. 네. 그런데 DSR은 이제 부동산 계산기 앱으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좋다. 좋을 것 같아요. 내 네. 조건 다 넣으면 되거든요. 네. 연봉 얼마, 뭐 부채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SR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3억이 필요해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식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금리가 4%, 만기가 35년이다. 만약에 40년이면 40년으로 넣으면 네. 되고요. 이제 소득이 5천만 원이면 부채가 없을 때는 DSR이 31.88% 나오니까 이 DSR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40% 한도니까 그쵸. 여유가 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월급의 40% 이상을 은행에 갖다 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원금과 이자는 40%까지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출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요. 너무 과도한 빚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 받아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용대출이 있다. 네. 그러면 DSR이 55.54%로 늘어나요. 초과해버리네. 40% 초과잖아요. 네, 차이가 엄청 네. 많이 나. 5천만 원 뿐인데 저 이유가 뭐냐면 신용대출은 만기가 5년으로 굉장히 5년으로. 짧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40년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DSR이 너무 불리하게 나오면 네. 만기가 짧은 대출을 상환하셔야 돼요.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이제 너무 짧게 갚는 걸로 계산을 이제 간주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원래는 그것도 들어가요. 학자금도 들어가요.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돼요.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것들 먼저 갚는 게 좋겠죠. 그쵸.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때 근데 또 뭐 너무 미리 갚지 말고요. 네. 대출을 신청할 때 얼마까지 갚으면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고 그때까지 갚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결국엔 이제 다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그쵸. 맞죠? 단순히 네.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제 금리나 모든 게 따라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기가 늘어나면 이렇게 DSR이 유리하다라는 네. 것을 40년으로 보여드리고 가면 싶어요. 조금 DSR이 준다는 거는 그렇죠.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대출이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LTV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거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내가 네. 소득 때문에 LTV가 준다 이러면 만기를 늘리는 게 좋겠죠. 만기를 그래서 늘려가지고. 서로 다 영향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자료인데 소득을 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얼마 특히 버는지. 예, 프리랜서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머 저는 소득 1억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소득 금액 증명원 한번 볼까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신고도 안 돼 있고 막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맞아요. 아예 신고도 안 했거나 저 2,500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를 엄청 많이 쓰셨나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의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네. 발급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네. 물론 이제 프리랜서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인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60%밖에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 좀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그러면 요 서류들을 우선은 다 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네. 알려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근데 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대출 은행에서도 설명을 할 때 과거 2년치 소득을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퇴사한 소득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돼요. 현재 직장의 소득만 인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달치 급여 갑정 근로소득세를 발급을 받아오면 곱하기 12 해드리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소득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 주부님들이 그럼 저는 소득 없으면 대출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담보가 있어요. 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은 가장 유리한 거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카드라든지 건강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네.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론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보금자리론은 저희 인정소득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신고소득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카드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보금자리로는. 그런데 저 인정소득은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3개월치는 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3개월치를 내야 되는데 네. 내가 대출 신청할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요?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죠.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 미리 내가 국민연금하고 얘기를 해서 납부를 했으면 그게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일부러 좀 많이 내고. 그렇죠. 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많이 내면 네, 되잖아요. 상황이 되면. 네. 그럼 미리 대출도 좀 알아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착 쳐가지고 딱 하면은 뭐 서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면은 생각보다 못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보통 그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약서 쓴 다음에 이제 대출 알아보러 갔다가 이제 깜짝 놀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꼭 그쵸. 미리 집을 뭔가 살 생각이 있다, 대출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한 3, 4개월 전에는 한번 본인의 어떤 그 소득이나 어떤 한도 같은 걸 한번 알아는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태거 자금 대출 요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는 네, 이번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거를요 주택담보대출인 거를 모르고 저 그냥 살기 어려우니까 받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신용대출이나 뭐 이렇게 정부 지원금인 네, 줄 알고. 맞아요. 약간 뭐 코로나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네네.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역시 네. 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일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준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조건이 다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따로 빼놓은 이유는 원래는 안 되는데 뭐 이런 목적이면 추가로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 옛날에는요 그냥 그 집의 70%로 다 대출을 그럼 뭐 해줬어요. 알아서 했지 뭐 그쵸?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매매 네. 잔금이나 네. 뭐 살고 있는 집이나 그냥 70% 담보대출로 한도 했지, 내에서 그냥. 네. 담보대출로 다 가능했어요. 근데 네. 이제 문정부에서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자꾸 집을 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그냥 1억만 받아. 1억만. 네, 그렇게 이제 규정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억으로 2억까지는. 한도를 늘린 거예요. 근데 이걸로 집 사는 거 안 되는 건 여전한 건가요? 네, 똑같아요. 네, 한도만 약정서는 아직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LTV 한도는 최대 2억이고요. 전세 퇴거 자금은 LTV 비율인 40%, 네. 9억까지 40%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1주택자만 가능해요. 1주택자만 네. 전세태거 자금이 네. 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활안정자금으로 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네. 그 이전에는 매매잔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잔금 내지 못하게 3개월 이후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그냥 내가 그냥 의료비, 교육비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주택자도 가능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면 네. 저 다주택
받자.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뭐 대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이 다주택자도 돼요? 라고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걸 안 받아봐서 제가 궁금한 건데 의료비 목적으로 받는다. 그럼 뭐 증빙을 내야 됩니까? 원래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용도 증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간혹 이제 놀라서 연락이 오는 분이 계세요. 네.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은행에 가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처제가 집 살 건데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도와줄 거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쵸. 집이요? 안 돼요. 집은 안 돼. 안 된다고. 처제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빌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는 되거든요. 돼요? 근데 나만 안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만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과 그 세대원만 사지 않으면 괜히 되는데. 얘기했네. 예, 그렇죠.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행 가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예, 그 뭐 굳이 필요 없이 뭐 처제가 집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하여간 뭐 집 얘기 꺼내면 하여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쵸. 처제가. 그래서 이게 그 약정 위반에 관련된 약정서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약정 위반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대출 받을 때 서류를 꼼꼼히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 꼼꼼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꼼꼼히 봐야 되는 서류는 저 뒤에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약정서. 약정서. 네, 약정서라고 써 있는 그런 서류는 좀 꼼꼼히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서, 대출 신청서, 뭐 동의서 이런 거는 그냥 슬쩍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가 약속을 한 약정서는 좀 체크를 하거나 뭐 복사를 해놓고. 근데 이거 담보대출 받으러 갈 때 막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막 정신없이 이름 쓰다가 오잖아요. 그렇죠. 성함 사인 하다 말잖아요. 여기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읽었음, 이해함, 동의함 그쵸. 다 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나 읽지도 않았어. 이런 거 뭔가 저 약정 뭐 이런 것들은 꼭 복사를 받든지 그렇죠. 하시라. 은행 직원한테 약정서는 좀 복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요거를 위반하면 3년간 대출 못 받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 바로 상환. 그렇죠. 담보 대출, 전세 대출이 이제 금지고요. 우리가 보통 뭐 사업자 대출이나 신용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약정을 위반해서 3년 동안 은행에 대출 못 받는다고 하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전세 퇴거 자금에 대한 조건을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가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퇴거 자금은 우리가 LTV만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그 집에 거주를 하겠다. 내지는 잠깐 세입자 교체 시기에 대출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이 전세 퇴거 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도 되고 규제 지역은 1주택자만 된다. 네. 네 번째로 신용대출 잘 받는 법. 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신용대출 잘 받는 법이라고 뽑았는데 신용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건별 방식, 한도 방식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직장인들은 하나씩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저 한도 방식의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저게 좀 유리할 때도 있어요. 내가 대출을 모두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넣었다 뺐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신용대출을 잘 받으려면 일단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회사 입사한 지가 얼마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신용대출은. 그래도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그렇죠. 월급도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네,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에서 금리를 약간 저렴하게 해주기도 하니까 시티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뭐 전환 대출 있던데. 그렇죠. 시티가 어차피 지금 5년까지는 연장을 해줘요. 그 철수를 했지만 그렇지만 5년 후에는 이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장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시티가. 그래서 한번 내가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또 거래은행에 있으면 가서 대환 금리라든지 한도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